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저는 이상목입니다.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미온적이란 비판이 제기가 되자 비명계 의원들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이 더미래가 잇따라 불체포 포기를 전격 선언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날씨 상황은 어떤지 좀 잠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집중호우로 교통 통제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수교와 이 동부간선도로 등 이 서울의 주요 도로 전면 통제가 됐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지금 상황을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 잠수교는 오후 5시 30분 기준 7.4m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와 차량 통제 수위인 6.2m 수준을 훌쩍 넘어 오늘 새벽 2시부터 전면 통제가 된 겁니다. 어젯밤 9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고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에 서울 시내 27곳 하천도 모두 출입이 통제됐고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IC 진출입 램프는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양재천의 영동 1교 하부도로, 양재천교 하부도로, 그리고 개화 육관문까지 수위 상승으로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모레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교통 통제 구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 지역 및 다중 이용시설 대처를 위한 긴급 점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대책본부는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강수 지역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독려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요, 제주를 방문해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사단과 제주지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를 안 하려면은 결국은 변호사로서 사는 길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국민의힘이 급하면 이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니죠? 환영합니다. 제주에 들어오니까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한동훈 장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한 장관은 내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이 제주포럼 연사로 참석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 호남 방문에 이어서 부쩍 좀 지방 일정이 잦아진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 편집장님은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지난번 호남 방문 때요. 예. 한동훈 장관이 이 일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가려면 예. 그 호남을 먼저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보면 이걸 이제 총선 출마 문제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네. 저는 그 첫 번째로 드는 느낌은 정치 수업을 받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출마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약간 출마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번 호남 지역도 방문해보고 제주 지역도 방문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안 하던 행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데 가서 그 일종의 뭐 테스트라고 비슷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과연 그 일반 유권자들, 일반 국민들과 이렇게 그 접촉을 했을 때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감각적 측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누군가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예. 지켜보고 있겠죠. 어차피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겠죠. 예. 이제 출마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법무장관으로 그냥 그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 가게 할 것인지는 예. 대통령이 결정할 거기 때문에 예. 아직 그 결심이 확정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 그 호남과 제주 방문은 약간 그런 테스트의 성격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보면 이제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내년 그 국회 선거를 앞두고 두세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의 격차, 예. 과연 한 장관이 없이도 이길 수 있는지 그렇다면 굳이 한 장관을 저렇게 리스크한데 갈 수 있는가? 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좀 아끼는 카드로 뭐 또 총리도 시킬 수 있고 어차피 목표가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선 수업을 한다고 하면 예. 오히려 지금 현재 가시는 곳도 보면은 도지사가 다 민주당 도지사입니다. 호남, 제주 다 분위기는 좀 말하자면 국힘과 어떤 그 보수층에서는 좀 반대하에 왔던 곳이라서 예. 매우 전투적으로 그쪽 지역을 파고드는 어떤 전략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장관이 우선 민주당과 상대해 왔을 때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하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뭔가 셀럽으로서 뭘 돌아다니고 싶다는 욕망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으로는 예. 지역구에 갔을 때 이길 수 있는가?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 과연 나를 이길 수 있는 지역에 공천해 줄 것인가? 또 혹은 그 지역에서 내가 과연 사람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공포도 예.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오늘 이 제주 4.3 직권 재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진행하겠다면서요. 우리 정부는 국민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감성적인 말을 앞서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 이러면서 전임 정부와는 조금 차별화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 지난 정부가 이거를 안 했고 왜 그 법에서 뺐는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걸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적인 말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할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장관은 과거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을 진행 중이라면서 차별성을 좀 부각을 했습니다. 김현주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지금 그 연이어지는 지방 행보를 놓고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예. 뭐 대권에 있어서의 뭐 수업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방금 해주셨습니다만 예. 저는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는 중이다라는 예. 해석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특히 이 과거사와 연관돼서 어떤 그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차원의 여러 좀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그 초과 지급된 배상금 지연 이자를 뭐 면제했다든지 예. 이번에 이 4.3의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가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느꼈을 때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국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주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감성적인 말, 레토릭으로 했다면은 예. 이제는 실제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예. 이제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자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기자분들도 물어보시고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나 예. 저는 이제 본인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좀 넘어가지 않았나. 어허.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앞으로 예. 8, 9개월 이상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수희 변호사.
네, 결국에는 국가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뭐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계속돼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전 되게 바람직한 행보를 하고 계시다라고 응원을 합니다. 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혁당 사건이라던가 뭐 지금까지 존재했던 법무부 장관의 의전을 전부 다 없애고서 간초라에 가는 것 자체가 공직 공무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근데 약간의 오해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보 영역에서도 4.3 사건에 대한 굉장히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4.3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시고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재심의 이제 과정을 밟으시는 거고 이거는 뭐 진보나 보수 영역 상관없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있다면 보듬어주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뭐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요. 앞으로 행보를 보려면 정치인의 미래를 보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내는가. 그렇죠. 이걸 이렇게 분석해봐야 돼요. 이걸 보면 저는 상당히 그 정치 행보를 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물론 이게 이민 문제가 법무부에 소관 업무는 맞죠. 근데 하필이면 왜 호남일까요?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강원도 있는데 왜 호남이냐? 저는 결국에 진보 진영이 세가 강한 이 지역에서의 그 화합의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지를 보면요.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여야가 없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없다. 이 엄청난 게 통합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런 메시지는 앞으로 정치 행보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4.3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상당히 진보 진영의 어젠다였어요. 이걸 가져와서 먼저 선제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것도 저는 이게 정치 행보라 보이고요. 아마 이게 내년 총선은 결국에 그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이게 운명을 건 총선입니다. 총선에 패배하면 한동훈도 없고 윤석열도 없고 우리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총력을 기울이 되고 그렇다면 이게 한동훈 장관이 가장 중요한 전략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한동훈 장관은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왜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들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으냐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한 장관이 아직까지는 결심이 섰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패널 분들께 생각하시기에는 열려있다. 김영주 의원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의지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고요. 또 뭐 상대적으로 맷집도 커지는 것 같고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현재 국민의힘을 좀 어쨌든 혁신적으로 고쳐서 내년 총선을 꼭 이겨야 된다. 서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랬을 때 그게 충분히 한 장관이 없더라도 이길 수 있다면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이 고민할 부분이지만 뭐 불렀을 때 가감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연습과 기량,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편 정치권에서는요, 연일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비교하는 목소리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제2의 한동훈이 될 것인가? 최재성 수석 오 들으셨고요. 저는 이제 한동훈을 능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뭐든지 제2, 뭐 짝퉁, 모조 이런 거는 자체 발광이 안 돼요. 짝퉁 한동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장관을? 아니, 공교롭게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문제로 이제 지지자들이 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지지자들이 생긴 거죠. 근데 한동훈 지지자들의 일부가 원희룡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늘의 그늘이고. 원희룡 장관은 상당히
정치적인 또 정무적인 감각은 있다. 솔직히 한동훈 장관하고는 약간 달라요. 한동훈 장관은 상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의 어떤 말싸움 이런 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돋보이죠.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 또 이 서울 그 강남 같은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 근데 제주도 이 원희룡 지사는 다릅니다. 원희룡 장관은 액션 그다음 운동권식 방식으로 이번에 한번 대응을 했는데 이게 먹힌 겁니다. 최병민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내용을. 저는 김영우 전 의원이 얘기한 쪽에 좀 그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2의 한동훈으로 비교하겠습니까? 그거는 오로지 그냥 지지율, 여론조사에 나오는 뭐 대권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희룡 장관은 정치 경력이 꽤 많습니다. 국회의원, 지사, 그다음에 지금 장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감각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그 당내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대권 후보 반열이에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으로 보면 이미 뭐 원희룡 사단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2의 누구 이렇게 하기에는 원희룡 장관을 어찌 보면 그 가치를 저는 폄하하는 거라고 보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조금 인지도를 그 확대했잖아요. 아마 저런 식의 약간의 그 이거 혹시 정치 행보 아니야? 뭐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범위를 뭐 조금 넘어서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경계선상에서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을 같이 하는 스타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전 부대변인. 저도 동의하는 비슷합니까?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은 일종의 그 지지율을 좀 일부분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만큼 덩어리가 있는 데서 일부를 가져간 것이다라는 해석보다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김영우 전 의원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뭐 강남 스타일이다. 이를테면 모범생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은 원희룡 장관은 좀 전투적이면서 본인이 정무적이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밀어붙이는 좀 힘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이번 일만 하더라도 뭐 일각에서는 조금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저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그러니까 기승전 김건희로 가는 여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좀 어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은 아까 말한 그 자체 발광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마 팬덤 한동훈 장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국무위원인데 공무원인데 왜 저렇게 정치인처럼 민주당과 각을 세우지? 저 사람이 지금 국무위원이 법무부 장관이 맞나? 아니면 정치인 한동훈인가? 좀 그걸 헷갈려하시는 국민들이 존재하시는 만큼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죠. 근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분들이 지금까지 대선 주자인지도 아예 몰랐다가 이번에 사건으로 대선 주자였었어? 근데 원희룡 이번에 뭐 대단하네? 하면서 정치적 인지도가 확 올랐어요. 결국에는 딱 답은 그거죠. 장관으로서의 원희룡은 점수가 빵점이라고 정말 무책임하기 때문에 1조 8천억을 백지화하지 않았습니까? 빵점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야망을 가진 원희룡은 이번에 100점짜리 행보를 거른 게 아닌가. 그래서 둘의 행보는 철저히 좀 구별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빵점이라 했습니까? 아니요, 원희룡이요.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게 원희룡 장관이요. 빵점이다. 저는 이게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게요. 제가 보기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요. 상당히 그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 두 분은요. 물론 이게 차이점도 있죠. 원희룡 장관은 이제 운동권 출신에서 검사로 그리고 정치금이 풍부한 이런 분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이제 검사로서 계속 와서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 온 거거든요. 이런 게 살아온 길은 좀 다르지만 저는 이게 두 분이 다 공통점이 더 많다 봐요. 두 분이 보수의 미래 이끌어갈 게 쌍두마차다. 두 분 다 이게 천재형입니다. 첫째, 원희룡 장관은 학력고사 수석에
사법고시 수석.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서울법대 들어와서 재학 중 합격. 두 분 다 이게 상당히 천재형이고요. 그다음에 두 분 다 아주 그 조선 제일 혈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말씀이 뛰어나요. 한동훈 장관 의록 책도 나와 있고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일타 강사 대장동부터 양평까지 이렇게 뛰어난 말솜씨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또 공통점이 행동력, 추진력. 한동훈 장관도 말과 동시에 행동합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정광석과처럼 바로 이게 백지화시키고 있잖아요. 아주 이게 두 분이 공통점이 많다. 그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빠르다. 따라서 이게 보수의 쌍두마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 거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관리를 맡은 이 전직 비서관 이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대표 즉각 한동훈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반발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돈 봉투를 받았다는 20명. 네네. 이걸 다 특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대략 10명이나 10명 이상 정도는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윤관석 의원이 이제 그 검찰 공소장에 보면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줬다는 그 2021년 4월 그때가 아마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오후에 의원회관을 돌면서 이제 돈 봉투 10개를 추가로 돌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단은 아직 특정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 일부 이제 그 이정근 녹음 파일에 보면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사람들 외에 특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사람은 송영길 캠프에서 일정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메모를 해놓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 소환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곧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소환을 앞두고 그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 20명 이 명단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수희 변호사도 그 생각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엔.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분명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잘못했다. 이게 이제 주류입니다. 잘못했고 그다음 금권, 선거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제 자정작용 하자가 대표적인 목소리인데 또 다른 목소리가 있죠. 우리가 잘못한 건 잘 알겠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돈을 쓰는 게 관행이고 그럼 국민의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민주당을 타겟으로 해서 송영길을 타겟으로 해서 정치 표적을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 정부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압구정인데요. 압수수색, 구속영장, 이제 정치 표적 수사 이러한 측면에서 돈봉투 사건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과 이 송영길 전 대표 거친 신경전을 벌였었죠. 잠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면 고려말 무신 정권의 거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멸체가 안 돼요. 그건 뭐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멸체로 그건 처벌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뭐 증거인멸로 처벌을 하려면 장관님 먼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인가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그런 패널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니까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정도 증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먼저 이제 그 증거인멸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그다음에 위법성, 그다음에 책임성 세 개가 갖춰야 돼요. 그런데 본인의 핸드폰이나 본인의 컴퓨터를 지운다.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이게 그 본인이 할 때는 자기 사건에 자기가
증거를 없애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 가지고 처벌 안 할 뿐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담하거나 누굴 해라고 시키면 교사나 공법이 처벌되는 거죠. 이걸 분명히 송영길 대표는 설명해야 되고 이거하고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비밀번호 안 알려줬잖아. 아이폰 2개요. 한동훈 장관도 안 알려줬죠. 이거는 그냥 묵비권 말 안 하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증거인멸과 관계없는 거예요. 2개를 자꾸 섞어서 한동훈 장관도 뭐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개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게 인디언 뭐 기우제 어쩌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세요. 강래구 구속돼 있고요. 그다음에 박모 보좌관 구속돼 있고요. 그다음에 순서대로 다시 이게 우리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역 의원 20명 영장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송영길 대표 영장 칩니다. 이렇게 수사는요. 검찰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범죄자의 시간표대로 검사가 따라줘야 됩니까? 본인이 뭐 가고 싶은 데 조사하라면 하고 내 안 가고 싶으면 안 갑니까? 검찰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검찰의 시간표대로 차곡차곡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디언 기우제가 아니고 곧 아마 이게 송영길 대표까지 저는 영장 칠 걸로 봐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요, 오늘 오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했던 2021년 당시 일정 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모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 이번에 좀 더 살펴보겠다는 건지 김영주 전 의원께서 보시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정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윤관석 의원이 봉투를 들고 돌리더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의원실을 돌겠다. 그러면 어떤 의원실을 돌았느냐에 대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어떤 모임을 할 때 누가 왔다 안 왔다를 체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이모 씨예요. 또 그리고 이제 돈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접점이 되는 부분은 이 문제를 풀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0명을 특정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20을 해서 6천만 원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더 달라고 했는지 누구는 왜 못 줬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멍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그 20명 사이에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뭐 말하자면 범죄 딜레마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은 스스로 실토한 사람이 있고 끝까지 말하면 과거 사례처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빨리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무님 보시기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굉장히 조급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은 맞다고 보십니까? 그 말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강래구 씨 경우에 이게 6천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소장에. 근데 3천만 원을 지난번 공판 주임비기일 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절반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 윤관석 의원한테 그 3천만 원을 줬다는 걸 강래구 씨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윤관석 의원은 이제 검찰에 불려가면 그 3천만 원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이제 진실 공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관석 의원이 아마 그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강래구 씨가 아마 검찰에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윤관석 의원이 3천만 원을 뿌렸다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셈이잖아요. 윤관석 의원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당시 후보는 송영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걸 몰랐다고 한들 그게 법정에 가서 인정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우선 그 강래구 씨가 절반을 인정을 한 부분 그것만 가지고서도 저는 충분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고 자꾸 돈 봉투 받은 현역 의원 20명 이 20명을 압박하고 특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 지금 다 하나하나씩 불려가서 검찰에 가서 무슨 진술을 하는지 본인도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결국 나중에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로 날라올 거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뭐 별건 수사를 한다는 둥 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론전이지만 결국 검찰 시간표대로 하나하나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뭐 거의 턱 밑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남국 의원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요. 자신의 이제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면서 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하태경 의원 무혐의 나온 것을 알면서 야근깨를 부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거래를 하루에 몇 번 했고 그걸 인용해서 이제 제가 김남국을 전문적인 코인 전문업자다,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인용한 거는 그 코인 전문 언론에서 분석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 다 무혐의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의 나쁜 정치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혐의 나올지 알지만 일단 고소를 하고 봅니다. 아주 그 약은 깬 거죠. 자, 직접 들으셨으면 하태경 의원은요, 나쁜 정치인들 중에 하나가 무혐의 나온 줄 알지만 일단 고소를 하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 의원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전수희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사실 김남국 의원이 뭐 누군가를 고소를 하고 할 지금 입장과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건으로 인해서 당이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을 굉장히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본인이 탈당을 한다 해도 국민들이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김남국 의원 향후 행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 내의 처분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속상하고 억울하신 것도 있겠지만 지금 누군가에게서 고소고발하고 뭐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뭐 떳떳한지. 코인 문제나 사실 가상화폐 문제는 지금 젊은이들이 투자를 했다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정말 사회적인 이슈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그건 굉장한 이해충돌이고 이율 배반이고 도덕성을 중시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지금 조용히 자신이 뭐 수사를 받으면은 자료에 대해서 그 대응 준비를 해야지 누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태도 자체가 절대 본인이나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 하태경 의원이 그 코인 투자 횟수 뭐 하루에 몇 회 있잖아요. 이게 맞다면 반드시 본인이 엄중하게 무고 책임을 지른다. 지금 이게 계속 고소를 남발해요. 김성원 의원, 장해찬 최고위원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진실로 밝혀지면 본인이 무고 책임을 지른다. 이걸 제가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거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요. 뭐라고 써놨냐. 하태경 의원을 고소하면서 뭐냐면 이래 써놨어요.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사해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만 노력해보면 김남국 의원이 몇 번 코인하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렇게 본인이 조금만 노력해서 거래 내역 받아가지고 해명하고 공개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본인이 지금 민주당에도 해명 안 하고 탈당해버리고 국회 윤리자문위에도 자료 안 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인은 바로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거래 자료가 있는데 내지 않고 오히려 그 하태경 의원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올리는데 이걸 고소를 했으니 저는 이게 만약에 진짜로 밝혀진다면 오히려 엄중하게 김남국 의원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본인이 자료를 공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요,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조국, 남국이 동시에 출마하려는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습니다. 한번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 이렇게 보면 조국 후배 같아요. 이제 도덕성이 제로고 전형적인 그 후원무치한 정신인데 과거에 이제 조국 수호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남국 수호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에 뭐 일부 뭐 사람들은 김남국 뭐 비례를 줘서라도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강경파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기 정치를 하려는 거죠. 심지어 조국마저도 지금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 남국 동시 출마하려는 거죠. 제3당이 생길 수도 있고. 자, 조국, 남국 수호 세력에다가 또 출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김현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조국, 남국이기 때문에 뭐 쌍국당이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좀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뭐 도덕성이 없다던가 뭐 후한무치의 전형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평상시에 하도 조국 전 장관을 많이 존경한 나머지 머리맡에다 그 사진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두 분이 어떻게 좀 같은 결에 같은 노선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 코스프레도 한 적이 없다. 본인은 합법적인 거래를 했다. 예.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했고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도 없으며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우려도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말로만 계속해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 다른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건 일종의 본인이 이제 시선 돌리기 내지는 시간 벌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래 내역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내놓으면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과외의 행보만 하다 보니까 예. 뒤에서 이제 좋은 시선을 받기도 어렵고 더구나 그러면서도 지역구 내의 활동들을 하는 거를 봐서는 앞으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생각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또 김현주 전 대변인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남국 의원이 억울하면 코인 내역을 전부 다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뭐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전혀 뭐 그냥 억울하다는 말만 하면서 거래 내역이 뭐 1000페이지를 넘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보여주시면서 김 의원께서 지금이라도 좀 모든 거래 기록을 주시고 설득력 있게 한번 딱 증명을 해주시면 뭐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다 맞는 것 같다는 거를 확신을 하면 저도 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죠. 윤창현 의원, 김 의원의 이 거래 내역이 이 1000페이지를 넘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겠냐 이렇게 답답해 했습니다. 여전히 거래 내역 제출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공개가 안 되면 못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제3자가 그걸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어찌 보면 뭐 개인정보 영역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사실은 볼 수가 있고 이미 받아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받아갔는데 그럼 왜 제출을 안 하냐? 물론 양이 크지만 사실은 이 부분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위믹스라는 그 가상화폐입니다. 위믹스를 뭐 클레이페이나 이런 거로 교환했는데 그때 뭐 무려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믹스를 처음 어떻게 취득했느냐 뭐 이런 부분. 그게 그 거래 내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게 또 초기 가상화폐 투자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위믹스 부분 하나만이라도 본인이 명확하게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한다고 하면 아마 김남국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가상화폐 의혹의 상당 부분은 저는 소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전체를 뭐 다 내놓는 건 물론이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내놓으면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위믹스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많은 의원이나 아니면 그 코인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도 그걸 보면 뭔가 하여튼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근데 그런 부분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로서는 그거 하나라도 좀 보자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끝까지 저렇게 뭐 그 조사를 받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검찰은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압수물 분석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의 불법성이 있는 여부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를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추인이 실패를 했죠. 그러자 당내에서는 뭐가 그렇게 생겨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의원들도 그 선언을 혁신으로부터 요구받았으면 해야지요. 그거를 이렇게 주저하고 별것도 아닙니다. 뭐 소년하고 그거 그대로 따르면 될 일인데 뭐가 그렇게 챙겨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혁신위는 체면인 체면대로 권위나 리더십이 진짜 엉망진창 돼버리죠.
자, 그런데 오늘 김종민, 조웅천 의원 등 31명의 의원들이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 단독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에서도 불체포 포기를 결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 모습은 먼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전수미 변호사부터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잘 아시다시피 혁신위원회를 야심차게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발표하자마자 이래경 위원장의 전적 때문에 바로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진짜 민주당이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혁신이 가능한 것이냐. 지금까지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위원장이 특히 혁신안을 안 받으면 혁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첫 번째 단어로 이야기했던 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동의를 하면서 따라가는 의원도 있지만 반대파 의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고 그게 만들어진 배경이 독재 군사 정권에 맞서서 의원들의 이런 그 의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로 상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검찰 독재에게 맞서 싸우지 못하게 되는 당이 와해되는 위험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따라가서 당을 개혁하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먼저 그 박강원 원내대표요. 이거부터 이게 잘못됐다 봐요. 어떤 면에서요? 정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있으면 포기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부당한지 누가 판단합니까? 그럼 이게 민주당이 판단할 겁니까? 그럼 이게 부당하니까 우리 체포 이게 특권을 누리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정당한 이런 단서를 다른 것도 잘못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네 부류의 의원들이 절대 이게 통과 안 시킬 걸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한테 돈봉투 의혹 한 20명 정도 이분들에게 그 불체포도 그 포기하면 본인들이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류가 반대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짜뉴스 제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민석 의원은 지금 이게 독일 검찰까지 확인했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죠. 또는 이게 김학의 의원도 청담도 술자리 의혹 있죠. 그다음에 그 장경태는 캄보디아 김건희 여사 좀 이렇게 고발당했잖아요. 이런 의원들 구속영장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뭐 검찰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탄압이다 이렇게 할지 그 의원들도 반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과 코인 투자 의혹들. 거기에 김남국 동일한 패턴을 본 한 10개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현역 의원이 없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이게 영장이 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거기 특권을.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재명 대표도 이게 진정성이 없다 봐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랬잖아요. 내가 이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저는 농락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지금 이게 백현동 수사인제 끝났습니다. 쌍방울, 정자동 영장이 왔을 때 과연 이게 저는 본인이 포기할까? 이런 게 내부의 의원들 때문에 저는 이게 절대 포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 최영호 의원님 지금 일부에서 이렇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듯이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면 그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과 선을 달리하는 거라고 봐야 할 텐데 이런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민주당 혁신위원회라는 곳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결정이 보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자체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불신임했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요. 혁신위원회가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내놓은 1호 그 혁신안을 거부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잘 기억해 보시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6월 16일 날 이재명 대표가 그 혁신위 출범 때 뭐라고 했냐면 혁신안을 이재명 지도부는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혁신위가 불신임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혁신위는 지금 뭐 아마 적당히 타협해서 혁신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혁신위가 정치적으로는 이미 동력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지금 그 31명에다가 더 좋은 미래 한 40명 정도 돼요. 그럼 71명인데 그러면 100명 정도가 지금 동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혹시 이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자기한테 청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불안을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마 적당히 좀 이 혁신위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를 뭐 앞에 뭐 수식어를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로 이제 의원총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동력을 상실했지만 지금 이제 31명이나 더 좋은 미래는 주로 친문이나 아니면 비명계예요. 그러니까 친명계 자체가 지금 이 사실을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불신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혁신위원회 이러면서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독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김영주 전 의원은 보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제 그것이 추인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어제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친명계들은 가만히 있고 비명계들이 사실 친명계를 옹호해 주는 듯한 혁신위원회를 힘을 실려주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 혁신위 자체가 힘을 못 쓰는데 그나마도 어쨌든 당을 살리기 위한 어떤 불을 그래도 뭐 친문계 뭐 혹은 60~70명이라도 이제 그거라도 하자라고 하는데 이미 뭐 국민의힘은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묵과하면서 지켜볼 일인가 차라리 문을 박차고 나와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당의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혁신위에서는요 1호 쇄신안 불발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루빨리 재논의되길 희망하고 있다. 유감의 입장을 냈는데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혁신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혁신위에서 하고 있는 거 이대로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혁신위가 사실 출범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언제 띄운다고는 했는데 언제 띄우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었고 그리고 뭐 전권을 줄 것이냐 그러면 그 전권에는 공천권이 포함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출범한 혁신위가 출범했을 당시에도 또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혁신위원장을 포함해서 혁신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니 전부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위원장 역시도 정치 경험이 좀 너무 일천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에 1호가 불체포 특권 포기고 2호가 꼼수 탈당 방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호는 어제 추인도 안 되고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고 2호 꼼수 탈당 방지 같은 경우에는 너는 너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식으로 김홍걸 의원이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접을 받고도 혁신위가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뭐 이상민 의원 말대로 더불어민주당인데 다른 계파와의 더불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인데 민주는 어디 갔느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또는 혹은 본인과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왜 이것을 끌어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쇄신안 추인 불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이 반응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입장도 그동안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원들의 찬반 논쟁에 아무런 언급 없이 일찍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수미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 많은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다. 정말 민주당이 죽어야 산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정말 총체적인 난국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위원회 혁신안조차도 지금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행정가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정치인, 당대표 이재명으로서의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하면서도 오히려 사실 약자에 대한 그런 뭐 공천 비율이라던가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일부 높았던 점들, 특히 장애에 대한 정책이 높아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정말 진보 정당인지 그 정체성부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진보 정당이라면 그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정체성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쇄신안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해야 될지 철저하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치에 대한 고민, 국민들을 어떻게,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그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에 철저한 개혁과 혁신이 있을 때 민주당은 산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수희 변호사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민주당은 다음 의총에서도 1호 쇄신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재논의에 들어간다면 과연 이 쇄신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첫 번째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측면, 또 하나는 이제 그걸 법률적으로까지 갖고 가자라는 데 대한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하자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논의가 좀 산만하게 진행했는데 사실은 뭐 말 그대로 불체포 포기하는 선언에 대한 각서 또 서명 정도면 그렇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체 국민들이 보고 있고 또 혁신위에서도 맞득잖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로 보면 뭐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미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 발언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로부터 이 엄중 경고를 받은 것을 두고도 지금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수긍하기 어렵고 황당하기 그지없고, 말하자면 공부 안 하는 아이한테 야 너 죽으라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그거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상민 의원이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결별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누가 봐도 결별 분당을 주장하고 얘기한 것인데 본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표범 의원님, 분당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다. 분당 얘기한 거다. 아니, 이상민 의원이 최초에 저 얘기를 한 게 3일이에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은 어떻게 나왔느냐. 맥락을 보면 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혁신을 하고, 그런데 자리 다툼이나 뭐 아니면 권력 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표현이 또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 걸 계속 한다면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지금 추후에 얘기했듯이 자, 너 죽으라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오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각오를 그렇게 하고 혁신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리 다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흔히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은 당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상대 당을 공격할 때는 거두절미를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같은 당 사람을 저렇게 거두절미해가지고 공격하고 엄중 경고를 한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재명 지도부가 저는 이 분당이라는 이 단어 하나 여기에 굉장히 예민해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도 정말 분당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의 그 말 자체가 분당을 거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놀란 거죠. 화들짝.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전수미 변호사도 그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러한 각성의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두려워하는 게 민주당은 분열로 망하고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분당을 하고 분열을 하면 다음 총선에서 필패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에 너무나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는 말은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은 국민이 없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민주주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일 때 민주당이 거듭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판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특히요, 이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이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재판에 더 관심이 쏠리기도 했죠. 이 대표의 법정 출석 장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김문기 씨 유정 나오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검찰이 백현동 대화비리 관련자들 기소했는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김문기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라고 조치하신 적 없으세요? 자, 그 김문기 씨 아들의 출석 장면도 있었습니다. 법정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첫 대면인데 어떤 심경이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이실까요? 이재명 씨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없으실까요?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요,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했고요. 고 김문기 씨 아들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모습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같이 갔으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고 김문기 씨 아들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요 재판 구조가요. 똑같은 게 그 성경이에요. 예수님하고 이게 베드로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때 그 로마 군인이 베드로 보고 이게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처벌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주관적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마음속에 머릿속에 안 들어가 보면 예수님 알은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재판하느냐. 그럼 이게 너 베드로는 어부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산에 가서 설교할 때 옆에 있었고 어떻게 같이 다녔고 이런 객관적인 외부 사정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재판장이 너 이 모든 객관적인 걸 보니까 주관적으로 너 머릿속에 예수님을 알았을 거야. 이래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김문기 씨 알은지 몰랐는지 바로 모르죠. 그럼 이게 외부적인 객관적인 정황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두 분이 요트를 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트 평생 몇 번 탔겠어요? 저는 한 번이나 봐요. 요트 이거 흔한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골프차를 같이 카트를 운전하면서 골프를 쳤어요. 그리고 이게 그 공청회도 갔어요. 그다음에 뭐 표창장도 줬고요. 그다음에 대면 보고도 했고요. 직접 통화도 했고요. 이 정도만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대장동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대장동 게이트로부터 아예 대선 앞두고 자기가 이게 무관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고의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부인한 거죠. 저는 이 정도면 이게 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 함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는 이제 재판부에서 밝혀질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고의성을 가지고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을 했느냐, 그게 핵심일 텐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는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김문기 씨를 알았는데도 몰랐다, 이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 저한테 누가 물어보신다면 당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압니까? 저는 이제 모른다고 할 것 같아요. 감히 모른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TV에서 보는 분이고 개인적으로 말을 놔둬본 적도 없고 이제 그 인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전 감히 모르기 때문에 저 같아도 모른다고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안다 모른다는 건 철저하게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특정 뭐 증거로 입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지금의 대표가 몰랐다고 한 것은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혀 이유 없이 하진 않았다. 그리고 핵심 사안에 결국에 밝혀질 핵심은, 법정에서 핵심은 결국엔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그거를 사전에 질문을 공지를 했고, 그래서 고의성을 가지고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인터뷰 상황에서 그 질문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한 채 그 질문이 나왔는지, 결국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전수희 변호사 얘기 중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 이거는 같이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무슨 말씀을 주장하시는 알겠습니다만 이해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자, 그동안 근데 그 고 김문기 씨 아들은 아버지의 휴대전화 기록에 변호사 시절 이재명 대표의 변호가 저장되어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성남시장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랬죠. 그때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그 세미나를 할 때 같은 패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지역에서 개발 전문가로서 또 의견을 같이 하는 어떤 또 젊은 변호사로서 아마 소통했었고 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였다고 보이지고, 그런 전문성으로 인해서 김문기 씨가 사실은 성남 도경원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이지고, 전화번호에 이미 시장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시점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 부분은 굉장히 피해가기가,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세미나를 할 때는 하기 전에 서로 패널들끼리도 입을 맞추는 상황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골프를 치러 갈 때도 혹은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좀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다기 때문에 원래 멤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기 씨 아들이나 또 김문기 씨의 부모님 되시는 분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이분이 오래 정도 알고 있었고 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당했다는 거, 거부당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하나의 어떤 조문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이라든지 배신감을 진하게 느끼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법정 증언에서 김문기 씨 아들은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김현주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고 김문기 씨 아들의 주장으로만 비춰본다면 같이 간 것도 있고 뭐 휴대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로 했을 때 법정에서도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를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미 그 기자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2009년부터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상 오래전부터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저 고 김문기 처장의 가족분들은 그렇게 왜 모른다고 한사코 이야기했어야만 하느냐에 대해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어떻게 보면 평생과 젊음을 바쳐서 일했던 성남 도계공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발인 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TV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팔순 되신 그 노모께서 정말 가슴을 치고 오열을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뭐 애도의 뜻이라던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정말 고의로 모른다는 거리두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요, 이재명 대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춤추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요, 공교롭게도 고 김문기 씨의 발인 날이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이 고 김문기 씨 아들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 고 김문기 씨 아들은요, 그 모습을 보니 80대 친할머니 가슴을 치면서 오열했고요. 가족들은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 이렇게 전해했었죠. 자, 최병무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 뭐 증언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지금 법정에서 진술도 이제 취재 기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증거들은 보면은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쪽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기록으로 그 법원에 낸 게요. 예. 수천 쪽입니다. 그게 이제 이 문제하고 백현동 사건이잖아요. 네. 뭐 5천 쪽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한 절반만 해도 적어도 2,500쪽 이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2,500쪽에는 바로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그 한 9년에 걸친 그 관계들이 아마 그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판사는 그걸 봐가면서 그리고 현재 저런 증언들을 봐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그 판단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 왜 방송사에 가서 네.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금 더 아마 판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대선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대장동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무관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뭐 그랬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 그 방송사에 뭐 그 사전에 왜 질문지라는 게 되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를 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쯤은 받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국면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미 재판이 꽤 진행이 됐습니다. 3월 초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상당한 정도로 아마 심증은 굳혔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단계부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런 그 모른다고 얘기했던 동기 아마 이런 부분에 더 그 재판의 중점이 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는 이제 속속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 김문기 씨 아들은요 법정에서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가 자충수를 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왜 자충수를 둘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빨리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결과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3 이렇게 1년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이재명 대표 측도 문제지만 왜 모든 증거를 다 부동의하니까 정이 다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법원 문제가 크다 봐요. 김명수 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재판 지연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일주일에 4번 재판했잖아요. 저는 4번은 무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2번은 재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주에 1번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훈시 규정이라는 게 무슨 해석입니까? 법에는 6개월 내에 끝내라 한다고 강행으로 돼 있는데 이걸 대법원은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훈시 규정이니까 우리 기간 구애 안 받는다. 이거는 법을 정면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선을 다해 재판했는데 갑자기 6개월 조금 넘었다. 이런 거는 용납이 되지만 처음부터 2주에 한 번씩 천천히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좀 이게 저는 재판부가 신속하게 일주일에 2번씩 잡든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지금 제가 듣기로요.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1심이 총선 이후로 넣어야 된다. 1심이 총선 이전에 넣어가지고 100만 원 넣으면 민주당이 한 3, 40억 토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배지도 날라가고 당대표 날라갑니다. 만약에 1심이 놓으면 2심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든 총선 이후로 1심을 미루려고 하는데 거기에 법원이 저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 총선까지 전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모든 정인이 예. 다 부동의하니까 유동규 씨만 이게 4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또 백현동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총선 넘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 예. 그 이 재판 전략이 총선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 지금 재판부가 이거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 싶으면 그걸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제동을 안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후까지 1심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서 여전히 여야 공방이 아주 치열한 가운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설계업체인 이상화 동해 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어제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설명회에서 제기된 이 특혜 의혹들에 대해서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박구영 양서면 청계 1위 2장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면 안이 좀 더 적합할 것 같다던가 이런 국토부의 의견은 전혀 없었던 건지.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걸 원안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도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는 아니라 얘기예요. 저희 동네는 여기가 770가구예요. 찬성하시는 분이 5%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반대하고. 제2시장에 차들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고통만 감수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김현주 대변인 그 외압설에 대한 이제 선을 그은 모습인데 그렇다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지금 그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다. 국토부로서의 외압은 없었다. 그리고 예. 원희룡 장관과의 뭐 어떤 일면식도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청계 1위 이장님께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설치된 것만 해도 교각 높이가 40m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양서면에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우리 무슨 놀이공원에 가면은 그 롤러코스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보는 식으로 돼 있고 거기가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 그 먼지가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건설을 하게 되면은 마을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원희룡 장관이 5월 16일 날 취임하고 나서 제대로 그 산하기관들과 인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5월 19일에 이게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뭐 아무리 만능 장관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좋으나 예. 그럴 능력까지는 본인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요. 터무니없는 일에 쓸 시간이 있으면은 멀쩡하게 진행되던 사업을 모략해서 중단시킨 잘못을 반성하고 양평 국민을 비롯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리가 없죠. 예. 저는 뭐 민주당의 총선용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뭐 기승전 김건희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 그 선산 땅하고 딱 연결지어서 특혜라고 공격을 하는 순간 예.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사과할 가능성 없다. 다만 그러면 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초강수 전략을 뒀을까?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딱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걸 아무리 해명을 해도 민주당은 저기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선을 끊는 방법은 사업 백지화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사업 백지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양평 군민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좀 누군가 제3자가 네네. 해법을 제시한다면 예.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약간 이제 희석이 되면 뭐 다시 재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뭐 끝난 다음에 하라. 아마 이렇게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수희 변호사님. 원희룡 장관 너무 세게 나오시면 정말 적반하장이시면 사과해야 될 사람은 원희룡 장관이죠. 이건 정말 양평 국민들이 15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었고 2조 예. 8천억의 정말 국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시킨다? 정말 이보다 더 빵점짜리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책임한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민주당이 사과하면은 우리가 뭐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 철저하게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고 오히려 사과해야 될 사람은 원희룡 장관입니다. 양평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시고 최근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왜 예. 그 32%를 국정 수행 평가가 떨어졌는지 원희룡 장관의 행위로 인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차질을 맺게 되었다는 점 인지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지율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민주당이 법률적 무지, 네. 월드에게 백지화시킬 권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했더라고. 예. 직권남용 권한이 있어야만 남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1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